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도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요즘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실제 외국인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행동하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좀 지수가 급락할 때 이미 단기성이나 해지성 매물이 많이 나왔고 일단락돼서 오늘 또 뭐 1,000억 이하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갈 필요 없지 않는 외국인들도 해지성 자금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3월 10일 날 만기 이후에 한 1조 1,000억 정도 코스피를 팔았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좀 오히려 사고 있고, 네. 그럼 코스닥이 이제 오늘 3,286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사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팔기도 하고 그렇게 사고 팔고 정신없이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또 보면 뭐 수급에서는 큰 지수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내리든지 밀어 올리든지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래서 어떤 큰 수급의 변화는 없고 그냥 간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수급을 들여다보면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했을까요? 요즘 이제 금융 리스크가 이제 특히 뭐 은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서 네.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도 그런데요. 미국에서도 은행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은행보다 안전한 게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죠. 아니면 은행이 위험하죠. 은행은 금융위기 때 망하잖아요. 미국도 보시면 2008년도 은행이 망했거든요. 그러네요. 미국이 망했는데. 근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애플이 안 망했고요. 아마존이 안 망했고 이 빅테크 기업 하나도 안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무리 금융위기가 오고 나라가 망하니 그래도 삼성전자는 안 망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투자자들도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100조대 자금들을 갖고 있습니다. 100조, 50, 우리나라도 현금성 자산이 삼성전자 100조도 넘는데요. 그러면 애플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수십 조의 현금성을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빅테크 기업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오히려 기술적 빅테크 기업 사게 되거든요. 어제 장에. 우리 기업도 오늘 아침에 CS에 또 파석 우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아침에부터 내려 꽂았는데 그런데 사는 주식들은 빅테크 기업 사거든요. 뭐 기관도 그렇고 삼성전자부터 뭐 이런 거 카카오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주로 사고 있어요. 오늘 시장의 코스피를 보면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특별한 호재성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LG 에너지라 이런 건 꾸준히 사고 있지만 기존 이제 삼성 SDI 이런 거 외국인들 항상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카카오를 사고 네이버를 사고 그동안 계속 좀 팔았던 것들을 사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대기업들은 사실은 현금성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금리를 올려도 오히려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기술주들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면 위험하다고 해서 기술주를 팔고 그러는데 그거는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소기업은 그렇죠. 돈을 빌려서 자산이 없으니까 돈 빌려서 새로운 어떤 뭐 벤처기업 하는데 그거 아니고 기존 이미 큰 기업 기술주들은 빅테크 기업들은 최고다. 뭐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다. 그래서 이런 쪽에 미국도 우리도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이런 주식 오히려 안전한 거죠. 그래서 같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의 종목 수급 어땠어요? 네, 코스닥은 조금 이제 외국인들은 엔터주는 뭐 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사기도 하는데요. 그다음 오늘은 특히 삼성전자 뭐 300조의 투자 로드맵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전부 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 뭐 특히 기관들은 좀 짧은 뉴스 플로우에서 매매를 좀 하니까 기관들이 반도체 관련 건 좀 많이 사고요. 네.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씩 사는, 특히 외국인들은 외국 2차 전지 이런 쪽은 뭐 확실히 수급이
외국인 2차 전지 코스닥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LNF거든요. 그럼 LNF 이런 것은 오히려 좀 사고 있고, 특히 기관도 LNF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데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다. 그래서 기관도 사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금융위기, 우리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 삼성전자 이쪽으로 좀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과 코스닥에서는 LNF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시장별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특징주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찾아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특징은 어땠을까요? 아침에 시가에 0.9% 시가 바로 빠져서 시작해서 1.4%까지 빠졌다가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이게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격적으로 팔질 않고 이제 사는 것도 뭐 그렇게 안 샀지만 그래도 우량 대기업들이 좀 이제 시가총 높은 기업들이 반전에 앞장서서 왔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뭐 코스피는 약보합을 끝났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순매도 했는데도 지수는 불안하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의 심리에 투자 심리에 불안하니까 뭐 은행이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은행이 망한다. 그것도 엄청난 미국에서 뭐 10몇 등, 16등 정도 하는 은행이 망하고 또 뭐 어디 CS도 이것도 파산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은행도 믿을 수 없어 뭘 믿을까?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금리가 갑자기 인상되면서 포트폴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잘못한 특히 CS 같은 뭐 내부 통제라는 건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 못한 저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위기에 바로 약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특별하게 지금 여기서는 뭐 금리를 더 올린다든지 동결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경제 지표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물가는 잡히고 있는 느낌이 이제 들도록 지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3월 달 CPI라든지 이런 것은 4월에 발표될 텐데 그것은 오히려 확실하게 물가가 잡히는 걸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리스크까지 부각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우상향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코스피 지수는 2,501포인트가 내가 전고점을 계속 여기 올려놓는데요. 2,501포인트를 반드시 돌파해야만 추세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는 그 사이에서 계속 2,350에서 2,450 사이 왔다 갔다 그럴 장은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도 뭐 특별히 들어와서 올릴 수도 없고 특별히 나와서 내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에서 강했던 쪽과 또 약했던 쪽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강세 업종 어디 보면 좋을까요? 요즘 이제 종목을 이제 종목별로 많이 움직입니다. 이게 업종이 하나의 업종이 강하다고 거기서 전부 다 강한 게 아니고 네. 몇 개가 강해서 특히 코스닥도 그렇고요. 뭐 거래소도 보면 2차 전지는 보면은 뭐 거래소에서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게 가장 강력히 올라오니까 나머지 다 따라간 게 아니라 그다음에 LG 에너솔루션 좀 셌고요. 나머지는 뭐 지지부진 뭐 이런 맞아요. 상태입니다. 네. 반도체 그렇게 300조 삼성전자에 투자를 발표했는데도 거래소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었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라서 이 우리나라의 200mm 웨이퍼 뭐 1등인데요. DB 하이텍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고 나머지 거래소에 반도체 관련 종목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바닥 찍고 턴해야 되거든요. 이 바닥 찍고 턴한다는 그 근거를 이제 확실히 턴하겠다 이런 건 경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계속 반도체가 좋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거 저는 아직까지는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주된 국가인데 결국은 지수가 가려면 반도체도 반도체는 좀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지만 네. 확실하게 수출 증가율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가 뭐 이렇게 10몇 %씩 나오는 상태에서는 지수가 절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수출이 이제 더 이상 둔화 안 되고 늘다든지 하면 결국은 중국이
중국에서 반도체 수출이 이제 좀 늘어나고 중국으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기도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화학하고 반도체는 이제는 중국 수출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반도체 업황 기대는 좀 이런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반도체 뭐 계속해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들 그리고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세 업종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쪽은 어디 보세요? 금융 리스크 예를 들어서 뭐 은행들 파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은행으로 영향이 많이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행은 지금 돈이 뭐 금리가 뭐 올라가도 워낙 이익을 많이 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시대에 이익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고요. 대형 은행들은 포트폴리오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스트레스 테스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은행주들은 경기를 타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럼 은행주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도 뭐 KB금융도 그렇고요. 경기 좋을 때 고점 대비 거의 반타작 납니다. 경기가 나쁘면. 경기 동행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제 회복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안 좋은 상태도. 그런데 결국은 아직 제대로 안 빠졌기 때문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생명도 오늘 뭐 좀 빠졌고요. 하나금융 이미 빠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다고 그냥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거 보험주라든지 뭐 금리 인상 아니면 금리 인하 이런 것들 관련된 금융주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이 내렸다고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생명인데 사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그룹주 중에서 믿고 성장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바이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도 이미 100만 원 가면서 3년, 5년 뒤에 가치를 다 갖다 썼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결국은 새로운 이제 비밀 반도체 성장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 경기가 좋아져야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SDI만 성장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개인 투자자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은행주는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도 그렇지만 올해 초반에 1월 달에 은행주가 급등했었습니다. 이게 은행주들은 외국인들이 주로 한 60%에서 75%를 갖고 있어요, 지분을. 그럼 뭐 외국인들 그냥 사면 올라가거든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유통 물량 적으니까. 그러면 1월 초에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해서 이익도 올해도 잘 날 거 생각해서 은행주를 확 끌어올리면 개인 투자 그거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급락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올라갈 때 줄여서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태조 이방은 그러면 23년도는 2차 전지만 남았네. 태조 이방 중에 이렇게 제가 해서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네. 그것은 전체적인 경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워낙 이것만 이제 이익이 계속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 빼고는 개인 투자자 굳이 가서 많이 빠졌다고 사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렇게 긴축이 되면서 리스크가 커지면 금융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안 좋은 기업들은 이 고금리 상태니까 빚이 있는 기업들은 이자를 또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나 작은 중견기업들은 특히 업황이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거기서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채팅창만 받아 오늘 특징주는 이 종목이겠구나 싶습니다. 준호님도 오늘은 포케가 열일했죠 라고 하셨고 서당계 1년차 님도 저 오늘 포케 덕에 계좌가 살았어요 라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오늘의 특징주 포스코케미칼 보겠죠? 네, 우리 2차 전지 종목을 소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2016년, 17년부터 네. 100배 종목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17년 계속 2015년도 8월부터 2차 전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8월 달 여름에 저가 대비 100배가 나오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비행하면서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 왔어요. 그러면 30만 원에 팔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3,800원대가 저가기 때문에 그럼 100배면 38만 8천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38만 8천 찍는 겁니다. 그러면 25만 원 이렇게 20만 원 와도 마찬가지고 15만 원에서 돌파 쭉 해서 가면 그냥 38만 원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그냥 조정받고 그냥 하지 않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는 돈에 대한 심리는 비슷하거든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 큰 흐름의 주가를 보면 80년대 통신 시대 이제 우리 신세계통신이 SK텔레콤 대가 한 거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다음에 조선주 올라갈 때, 이제 화장품주 올라갈 때 이런 게 보면 다 고급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는 기본적으로 2015년 대비 100배 가는 종목이 5배가 나올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그다음에 2025년도 이후까지 계속 양극재가 성장하면 양극재는 기본적으로 200배는 찍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에코프로 비행 같으면 200배 찍으면 80만 원대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80만 내외 최종적. 그럼 뭐 요번에 47만 원을 저는 이제 진단수에서 수요일 날 47만 원을 안착을 못하면 조정받을 거라고 에코프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47만 2,500원 찍고 조정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러면 나머지 포스코 케미칼도 이게 100배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고평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기관 투자 애널리스트 기관에서는 2차 전지 올라오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비싸다. 네. 비싸다고 공매도도 치고 갖다 치고 그러면 또 이번에 다 손해났겠죠. 많이 공매도 세력들은. 그래도 또 포스코 케미칼도 비싸다. 이제 목표가 27만 원, 뭐 30만 원 나오지만 비싸다 그럽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기간을 짧았을 할 때는 비싸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공장을 이제 들어가고요. 또 미국, 유럽의 CRMA, 수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재활용 배터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제2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회사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비싸고 개념이 아니라 그냥 워런 버핏이 투자처럼 워런 버핏 스승인 벤자민은 적정 주가를 가면 팔고 다시 적정 주가 이하로 오면 또 사고, 주가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벤자민 그램이 가르쳤지만 그 제자인 워런 버핏은 아니다. 10년 뒤에도 성장한다면 지금도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고요. 평생 성장한다면 평생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이 종목을 갈라놓지 않는 그런 종목을 사면 개인 투자는 성공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평생 워런 버핏은 3종목만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찾아서 투자하라. 그게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우리 2차 전지조의 핵심적인 각 분야의 핵심적인 1, 2, 3등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돈 생기면 더 사고요. 단기 매매하는 건 뭐 이것저것 하고 싶으면 조금은 따로 계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이 포스코 케미칼도 그런 것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한 LG 엔솔루션에 주로 포스코 케미칼 납품이 주로 되는데요. 그래서 대규모 이쪽에 수주 기대도 있고요. 당연히 수주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규모 수주에 쭉 올라갔다가 그럼 또 팔고 나와요? 당연히 우리 세일 업체가 미국도 많이 있고 중국도 다 있으면 우리 소재 업체는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야 단단하게 밸류 체인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랠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30만 원대로 해서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올라가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그룹이 CRMA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면서 뭐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수혜주고요. 그다음 미국에도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탄탄한 포스코가 우리 아이가 바뀌었었지만 그 그룹이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철강 회사에서 새로운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사서 조금 사고 싶다면 사서 너무 비싸네 이런 생각은 못 사게 되건 사면 비중 조절하면 되죠. 만약 10% 사서 물리면 저 밑에가 또 10% 더 산다 이런 생각하면 조절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많이 왔으면 이제는 못 사게 되고, 삼성전자를 30만에 사가지고 100만 원 못 사고요. 또 못 사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나중에 2030년대 되면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좀 세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포스코 케미칼을 특징주로 꼽았고요. 포스코 케미칼 계속해서 이 주가가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데, 이 상승에 너무 겁먹지 말고 수익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믿음과 그 자신감들,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갈까요? 코스닥 시장 특징 어땠나요? 네, 코스닥은 뭐 지수는 사실은 요즘 코스닥 지수는 뭐 700대 800이 탄탄하고, 왜냐하면 그 상위 시가총액 100단 상위들이 워낙 실적을 내는 기업들입니다. 탄탄한 기업들, 뭐 2차 전지도 있고, 지금 이제 로봇 관련 것도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것도 실적이 업황 좀 좋으니까 이쪽은
전체 지수를 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잘 안 좋습니다. 거의 소외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어떨 때 공격적으로 오늘 또 3천억대를 그냥 팔았거든요. 그래도 강한 종목은 괜찮고요. 그러면 막 팔았다 샀다 하니까 외국인들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2차 전지와 2차 전지 올해 뭐 계속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 올해 로봇이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또 반대주는 바닥인데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오늘 좀 반등이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삼성전자 많이 나오니까 우리 관련 반도체 소재부터 부품을 막 사게 됩니다. 너무 빠르게 진입하게 되면 못 기다리게 되거든요. 반도체는 개인들이 주로 투자 기간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기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는 가격 메리트가 반도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너무 관심을 갖고 물론 이제 내년까지 오면 되지만 경기를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지금 가는 종목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단기 매매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바로 코스닥의 특징주 볼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뭐 다들 오늘 상한가를 종가로 상한가 가서 이게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나오거든요. 영업 5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몇 배일까요? 400배입니다. PER이 400배 왔으니까 올해 내년에만 이익이 2배 난다 하더라도 엄청나죠. 이제 엄청 고평가입니다, 사실은. 50억 올해 영업이익 나는데 작년 흑자 전환해서 영업이익 나는데 시가 2조다. 그럼 이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가 이제 5% 더해서 14.99인데요. 지난번에 한 10% 했을 때가 한 589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지금 한 900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1,000억. 그런데 가치를 딱 엄청나게 고평가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해줄까? 그러면 고성장을 보는 거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이제 로봇주에서는 1등주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있어요. 그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게 이제 주로 이제 플랫폼을 많이 써서 갖고 개발하면서 가져가서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은 조만간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이런 게 계속 협동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이 있고 협동 로봇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공장 자동화 가게 되면 전부 다 산업용 로봇이고요. 거기에 이제 협동 로봇 사람을 같이 좀 걷는 걸 보조 장치에 나온다든지, 그럼 삼성전자 같으면 사람이 잘 못 걸은 이상 그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이제 협동 로봇들. 그다음에 옆에 일할 때 같이 옆에 다니는 같이 위험한 거 대신해주고 이런 협동 로봇들. 이게 소형화거든. 30kg 정도 되면 요런 로봇이 이제 실적을 빨리 내줄 겁니다. 요즘 이제 식당 가면 이제 서비스 로봇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건 아직 뭐 활성화 안 됐지만 그렇게 뭐 수십만 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있고, 그다음 협동 로봇이 아마 활성화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렇게 투자했나?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한 게 아니라 이쪽 공장 자동화부터 해서 이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와 기술 제휴를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소형 기술들은 자기 직접 같이 기술 이제 삼성전자 연구나고 해서 기술을 같이 공유해서 이거 만들어 달라, 이렇게 연구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맡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극박이 있다. 그러면 극박은 일진모터에서 과거에 1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하니까 이것을 한국 국산화 만들어 달라. 이제 극박을, 동박이죠. 극박을 그러면 한 10년, 15년 이렇게 막 연구 같이 해서 만드는 거죠. 그것처럼 협동 로봇을 뿐만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술 협력을 하면서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꼼꼼하게 또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서 앞으로 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을 집중하고 또 피해야 하는지 힌트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동방박사의 투자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우려와 불안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투자 전략자요? 네, 일단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이 파산 우려, 믿지 못하는 게 가장 불안한 거거든요. 주식 투자가 돈이 안 되는 이유가 심리가 불안해지면 그때부터 돈을 못 벌게 됩니다.
내려가면 더 내려갈까 불안하고 올라가면 많이 수익 나면 또 다시 내려갈까 손해날까 두려워서 또 팔게 되고요. 또 내려가면 또 너무 또 불안해서 또 주식을 또 떠난다든지 그래서 항상 불안 심리에 있게 되면 객관적인 어떤 분석이 통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나의 심리에서 내 마음 편하려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우리 투자자들이 내 마음 편하려고 행동하면 남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금융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니까 미국의 큰 은행도 250조 정도 되는 은행이 갑자기 하루쯤 파산하니까 믿을 기업이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축은행도 우리나라 저축은행도 막 앞으로 저축은행까지도 안 좋아지고 하면 어떻게 할까? 또 CS도 뭐 파산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게 불안하게 되면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이 파산하네? 그것도 미국에도 그렇고 하면 미국은 은행도 파산 자주 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게 딸리면 아침에 보면 뭐 팔고 또 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심리에 그 시향에 몰려 있어가지고 매매 자체도 안 되지만 항상 빨리 손절한다고 손절하고 이익도 빨리 내고 하다 보면 그 가장 좋은 시절에 내가 가장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못 잡게 되는 거죠. 그 지금 현재 3월에 이렇게 나오는 게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데 제가 2분기부터 장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여러 가지 보면 2분기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하는 환경이. 지금이 가장 불안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럴 때 기회를 보고 그다음 이렇게 왜 이게 은행들이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나. 그러면 갑자기 1년 만에 고금 뭐 3%대까지 퍼센트 올렸으니까 1%에서 3%, 2%에서 올렸으니까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자 비용도 많이 나가지만 특히 채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거의 망할 수 없는 구조인데 망한 것은 채권 투자를 작년 워낙 많이 해놓은 거죠. 채권은 만기가 되면 3년짜리면 3년 만기 되면 이자 받고 원금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동성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평가 손난데 거기서 손절 처리를 채권을 딱 해서 막 18억 달러 손절 처리하니까 그러면 그 손절 처리해서 돈을 내주다 보니까 이게 막 큰 250조 있는 은행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유동성을 갑자기 유동성 축소한다면서 금리 올려 갑자기 이 부작용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은행들 워낙 돈을 그동안 코로나 시즌 많이 벌어놨고 유동성에서 유동성을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한기업 기업들은 물론 이제 파산하고 가겠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실한 한계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번 고금리 상황에서 또 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량한 위주의 종목들을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저것 소형주 하다 보면 계속 불안에 노출되거든요. 그렇고요. 또한 이제 3월 달에 FOMC가 22일 날 23일 있으면 이제는 거의 한 70%대 컨센서스는 기준금 0.25% 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동결 골드만스는 동결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0.5 정도 올릴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이제 이 은행 사태로 인해서 0.25 정도 올리고 지켜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0.2 올리고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은행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는 빅테크 기업이 안전하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도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생각되니까 기술주들의 어떤 영향이 좀 부각이 좀 관심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빅테크 기업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쪽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뭐 지난번하고 제가 요게 지난주에 거를 바뀌지 않았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해치스 매물 제출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고 지난 만기도부터 1조밖에 안 되고요. 나올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나왔다 보고요. 수급과 실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디 반도체 바닥에 이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외국 기관이 수급이 좀 악화된 측면이 있어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제 에코프로라든 이런 게 좀 조정이 들어간다면 이미 이제 잠깐 올랐는데 셀톤 관련 올려왔고 그다음 에코프로까지 조정이 들어가면 코스닥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러면 분위기가 이제 2분기부터는 코스피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큰손 차익 매물이 출회가 지속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우량 빅테크 기업 이런 데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30% 급락을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다시 한번 또 0.5%포인트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오늘 동방 박사의 투자 전략 한번 잘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시장들을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